그럼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지방선거 후보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후보 김영배 국회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네네. 우리 후보님은 좀 일찍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12월 16일 날 네. 제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빠르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네. 공식 선언이 아무래도 조금 지금 돌이켜 보면 네. 뭐 세 번째 정도 됐었으니까요. 네.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후보가 갖는 경륜이란 게 무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성북구청장 서울에서 12번이나 이렇게 행정 경험을 갖고 또 청와대에서 이 국정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 행안위, 외통위 이런 법사위. 예, 법사위 이런 의정 경험과 글로벌 경험을 모두 쌓았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할 때 어떤 동력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생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이제 뉴욕이나 그 다음에 도쿄나 이런 다른 도시들을 제가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기도 하기 때문에 가 봤을 때 이제 서울이 대한민국 1등 도시를 넘어서서 정말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때가 됐고 그게 대한민국 성공에 아주 중요한 밑받침이 된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던 점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아주 저는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캐대현이라든지 우리 서울시가 정말 이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리더십이 토건족들 그야말로 그냥 건물 짓고 한강에다가 무슨 조각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런 이제 토건 리더십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3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기획자 서울시장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성북구청장을 8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모셨고 그리고 여당, 야당 다 국회의원을 해본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제 서울시가 기획하고 정부와 손잡고 일하고 그리고 국회와 함께 입법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 글로벌 메가시티로서의 서울의 새로운 30년의 기획 이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출발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이 내란 이후에 치러지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급 3특 국가 전략에 맞춰서 새로운 수도권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9일 어제죠, 어제. 예. 우리 후보님께서는 서울 혁신 산업지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네. 아마 이게 저도 쭉 봤는데 이게 보통의 경험과 비전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는 5대 성장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하나가 모두의 성장이고 또 하나가 지방주도 성장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반영된 게 5급 3특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도권도 이제 자기 비전 전략이 이제 독자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크게 보면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의 역할 분담 이런 이제 기본적 전략 컨셉이 필요하고요. 그걸 기초로 보자면 지금 서울은 사실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쪼그라들고 있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은 늘어나는데 작년만 해도 서울이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너무 서울이 비싸고 하니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을 평가해보면 한마디로 늙어가는 도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도전의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는 새로운 산업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 산업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젊은 인구, 능력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업 지도가 새롭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제가 4대 이제 커넥티드 이제 직주 근접 그런 메가시티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4대 거점 이제 직주 근접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했고 또 하나가 4대 뿌리 산업 그 제조업이지요. 뿌리 산업 이제 재건 계획을 포함했고요. 3대 이제 이 소위 우리 대학들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3대 스타트업 밸리 요걸 포함해서 443 요런 이제 거점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창동 상계 지역 같은 경우는 AI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에서도 홍릉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클러스터는 꾸준하게 추진돼 온 바가 있고 또 상계 창동 지역에 뭐 면허시험장이라든지 꽤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연계를 해가지고 남양주나 구리까지 이렇게 연계하면 경기도와 함께 직주 근접의 그런 이제 AI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남권 같은 경우는 온수 지역 중심으로 구로, 금천, 마곡 이런 지역이 이제 지금 디지털 단지로 있기 때문에 AI 디지털 단지로 이걸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 특히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핵심이 부동산 공화국에서 생산적 자본 투자가 가능한 나라로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이제 도모하고 그걸 통해서 AI와 제조 강국으로 이제 다시 재도약하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AI를 입혀가지고 AI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거점을 아까 서남권에 있는 이제 요 AI 제조밸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제가 나중에 직주 근접 할 때 이제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고 하는 곳이 영등포로 제가 제시를 했는데 영등포에는 빈 땅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준공업 지역이 많아가지고 비어 있는 공장지대나 혹은 낡은 공장지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직주 근접 도시의 거점으로 삼으면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천, 광명 이런 데로 나갈 수 있는 요 이제 서남권의 거점 도시하고 연결하면 저는 충분히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직주 근접에 괜찮은 일자리와 집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약간 직주 근접이라는 말을 좀 계속 쓰시고 계시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직장과 집이 가깝다. 직장과 집이 이런 뜻인데요.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것이 지금 시간평등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김영배의 핵심 슬로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이 누군가는 길바닥에서 출퇴근하는데 3시간, 4시간씩 버리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기회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결국 시간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는 성북구 삼선동에서 4호선을 타고 이제 동작역에 내려서 9호선을 갈아타고 여의도 우리 이제 국회로 왔는데요. 와 보니까 아무리 안 걸려도 1시간 2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더 멀리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뭐 기본으로 길바닥에 버리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핵심이 좋은 직장이 강남과 여의도와 이제 종로 근처에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직장을 분산해서 제조 그다음에 AI 등의 산업 전망을 만들고 그 주변에 부담 가능한 주택 특히 서울의 인구 중에 42%인 1인 가구 27%인 2인 가구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시내에다가 제공하면 한 7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말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요. 오직 시장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켓에 맡기겠다라는 무책임한 말로 자신의 무능력을 그냥 회피해 왔는데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서울의 100명 중에 70명이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입니다. 재개발로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3인 가구 아니면 4인 가구가 대부분 표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공공이 직접 하든 아니면은 연계해서 하든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게 부담 가능한 아주 괜찮은 아파트나 괜찮은 빌라를 대폭 공급해야 되는 저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게 이제 배경으로 있는 거고요. 이런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제대로 된 괜찮은 주택 보급의 전망이 없으면은 서울은 결국 껍데기 도시가 될 겁니다. 좋은 그런 이제 저 능력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디 가서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받겠습니까? 그 청년은 그 자체로 가능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머물면서 자신의 이제 일자리와 인생의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그 도시가 기회의 땅이 되고 도전의 땅이 돼서 그게 결국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이 이제 다시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기회와 도전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새 판짜기.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이 주택 그 보급 계획과 산업 계획은 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이 시장의 4년 내지 8년의 짧은 임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 해먹고 다 먹튀식으로 도망가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이 장기 계획이 필요한 도시 계획이 법적으로 반영해줘야 되는 이런 이제 필수 계획, 그러니까 주택, 산업 이런 부분이 지금 없이 이 소위 알맹이 빠져 있는 껍데기 서울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보여주는 외양으로만 그동안 맞습니다. 포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비싸고 힘들고 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그다음에 신촌, 그다음에 저기 홍릉, 청량리 이런 데 네 군데를 제가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시내에다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주변을 그런 젊은이들이 현재도 일자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제2의 강남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직주 근접 그런 자족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 계획 전략을 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동남권은 어떻습니까? 동남권은 사실은 이제 송파에 가면요 가든 파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흉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청계천을 옮기면서 거기에 있었던 이제 업체들을 그쪽으로 이제 수용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크게 지었던 건물인데 사실상 슬럼화되어 있었거든요.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기가 조금 그래도 보면은 이제 소위 산업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지식산업센터로 기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업종이 좀 정확하게 분류가 돼서 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엣지 있게 산업 전략을 쓰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제가 볼 때는 제2의 판교를 꿈꿀 수 있는 하남이라든지 강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아주 가까워서 거기를 사실은 새로운 저는 산업 전략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기후테크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제2의 판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기후 동행 카드하고 이제 저 경기도하고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이 청년들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면은 기후 동행 카드가 좀 경기도에서는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런 방송이나 나오고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사실은 상황인데요. 저는 정당이라는 거 아무 상관없이 서울과 경기도는 구조적으로 협업을 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하는 주체 대 주체로 저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강동 지역이나 하남 여기가 지금은 상대적으로 물류나 이런 데는 좋고 땅값은 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싸기 때문에 거기를 기후테크를 비롯해서 강원도 쪽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GTX도 그쪽으로 이제 그 근처가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아주 좋은 기후테크 단지로 한번 전망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좀 전에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하여튼 처음 나오실 때 공약이 처음에 교통개혁을 이야기했어요. 교통개혁을. 네네. 그래서
이 이제 교통이 도시 인프라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이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네. 이걸 아주 중요하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거셨는데 이 교통을 가장 앞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시간은 모든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하나의 기회 요인이고 자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불평등하거든요. 누군가는 길바닥에서 3시간, 4시간씩 버리고 누군가는 돌봄의 무게 때문에 제대로 된 자기 삶을 펼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동권 이걸 대폭 개선해 가지고 누구든지 이제는 적어도 1시간 정도의 여유는 확보해주는 시간을 선물하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개념에서 교통공약을 제1공약으로 내게 됐던 것이고요. 특히 서울 시민 전체의 70%가 통계에 의하면 자기 지역 주변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더더욱 대부분의 교통 이동을 자기가 살고 있는 구청 그 지역 주변을 이동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결국 시민의 발휘되는 마을버스 무료 그리고 전기 따릉이의 대대적 보급과 무료 이용 이 이제 시스템이 저는 시민들에게 하루에 1시간 여유를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제가 성북구청장을 할 때 가장 보람이 있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도를 표시해 준 정책이 안심귀가 마을버스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을버스가 밤 10시가 넘어가면은 세워달라고 하는 어디든지 세워주도록 정책을 만들었고요. 그게 오히려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혹시 교통법 위반할까봐 걱정을 하셨는데 운전자들이 오히려 마을버스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듣는다고 내 직업에 이렇게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실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귀가시의 마지막 1km 요게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집니다. 출근의 1km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해보니까 전철역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은 따릉이가 없어가지고 혹은 마을버스가 없어가지고 걸어가셔야 되는 분들은 10분, 20분을 아침에 걷게 됩니다. 물론 운동하는 건 좋은데 출근길에 걷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근길이 파김치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 따릉이라든지 무료 마을버스를 통해서 구석구석 진짜 발이 닿지 않는 곳 없이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마을버스 전기 따릉이 체계를 저는 구축하는 게 이동권의 보장의 핵심이고요. 또 아까도 제가 지하철역에 갈아타 보니까 동작역 같은 경우도 이 9호선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9호선 내 도달할 때까지 너무 많이 걷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빙웨이 같은 것들도 설치를 좀 군데군데 더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애초에 뭐 이제 설계할 때 좀 잘못되어 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단기간에 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줄였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참 특이했던 거는요. 유니스 후보가 굉장히 멋진 정책을 하나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서로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4호선에서 이제 우리 동대문 운동장역에서 3호선 그 동국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바로 연결하면 이 전철이 가다가 4호선은 4호선대로 가더라도 이렇게 3호선 쪽으로도 가는 노선을 하나 만들면 그거만 이렇게 한 1km도 안 되는 데를 뚫으면은 이게 강남으로 가게 되는 4호선이 된다. 저는 그걸 듣고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시민의 시간을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줄여주겠구나라는 획기적인 또 아이디어가 있던데요. 그래서 참 경선은 좋은 거구나. 경쟁은 멋진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시민들의 삶을 갖다가 개선시키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공간만 생각해 오던 게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행정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한 행정의 핵심이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 모든 행정 시스템을 시간을 기준으로 재설계하려고 합니다. 기다림 없는 AI 행정. 결국 이런 것도 시간 문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상당수의 민원 불편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다 시간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적어도 모든 시민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상 시간을 벌어주는 시장이 되면 그것이 저는 우리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 한강이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옛날에 그 박정희 때 지금 한강 개발이 맞습니다. 이루어진 시작됐습니다. 예. 이후에 여러 시장들이 시도는 했는데 아직 시민들한테 아주 만족스러운 그건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어떻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한강을 이제 조망권이라든지 예. 바라보는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의 발길이 닿고 시민들이 모래에 의해서 누워 있고 뛰어놀고 우리 아이들이 한강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발로 적시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강의 재자연화 이게 저의 공약이고 비전입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한강이 이제까지는 보면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반포, 그다음에 용산 뭐 이런 곳이 전부 사실은 한강 모래를 퍼가지고 지어진 아파트들이고요. 우리 여의도 지금 있는 이곳 여의도가 원래 여의도에 비해서 3배나 커졌습니다. 한강 모래 밤섬 이런 걸 다 파가지고 여의도를 8m나 돋워서 그리고 이제 여의도를 3배로 확장시킨 결과가 지금 있는 여기 우리 여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한강을 개조하고 정복해 왔다면 이젠 한강과 공존하고 한강을 즐기면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우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강의 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동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또 한강 강변북로 그다음에 우리 저 88도로 이런 데에 필요한 구간에 먼저 이제 지하화를 시키면요. 누구든지 걸어서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곡보 일부 이제 철거를 시키면요. 한강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측면이 이제 있긴 한데 제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이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이 지금 보면 한강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치수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요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을 시키고 수위가 조금 낮을 때와 높을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물리면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확보를 해 들어가면 진짜 한강에서 수영하는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달고 파리 시장이 이 세느강에서 올림픽 수영 결승전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제였지 않습니까? 물론 뭐 100%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파리 시민들이 올림픽이 끝나고 설문조사에서 70%가 파리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게 됐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책 제목이 이번에 I'm from 서울인데요.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들, 시민들의 자부심을 제1의 자산으로 여기는 서울시장. 그게 저는 앞으로의 서울시장의 비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강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2의 한강의 기적은 그야말로 자연과 공존하고 세계인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싶은 그런 시장 한강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저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후보님은 아까 시간 그리고 그 한강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차별화된 공약을 내고 있는데 네. 지금 청년 부분은 아마 모든 후보들이 맞붙는 지점이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이게 금방 지금 넓고 이렇게 이 서울이 지금 이제 맞습니다. 그냥 늙어가고 있다 했습니까? 뭐라고 또 표현하시나? 서울이 사실 지금은 이제 거의 빈껍질화 되어 가고 있거든요. 알맹이는 지금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거를 그냥 소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라 그래 쪼그라드는 도시로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청년 정책 과연 이 젊은이들한테 서울이 이 어떤 또 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예. 저는 청년은 그 자체로 가능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청년들의 꿈과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바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비전. 이게 이제 아까 3대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고요. 그게 신촌, 홍릉, 관악 세 군데 스타트업 밸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성북구청장 시절에 저는 홍릉 주변과 고려대학교 중심으로 한 캠퍼스 타운을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이걸 기초로 제가 두 번째 하나의 이제 요소인 주거 문제인데요. 이 도전숙 시즌 2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새로운 창업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의 서울을 위한 3대 스타트업 밸리와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10년 이상 머물 수 있는 도전숙이라고 하는 도전하는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요 도전숙 정책을 대폭 확대해서 서울 전역을 도전숙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저의 핵심적인 정책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반가 월세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금융 통합 원스톱 제도 이거를 이제 청년들에게 제공하겠다. 그래서 청년 원스톱 통합 금융 시스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이 보니까 두 가지 정책이 있긴 한데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부터 중심으로 이제 반값 월세 지원을 시작해서 회사에서 일부 되고 서울시가 일부 돼서 청년들의 월세를 반값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추가해서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거 분야에서 아까 말씀하신 직주 건접 주택 공급 그러면서 고밀 복합 개발 고급형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제시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국공유지 유효부지 복합 개발 정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일단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그런 이제 공공부지 복합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공공이 직접 이제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훨씬 고급화시켜서 도전숙과 함께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2조 정도의 그런 이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매년 2조 정도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230조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이걸 쓸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형성할 때 주택부금, 주택청약이나 아니면은 자동차를 살 때 이제 채권을 사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조성한 돈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이 약 3분의 1 정도는 사실은 거기에 기여를 한 셈이거든요. 이제는 서울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요. 강력하게 대통령하고 요청을 드려서 1년에 한 2조 정도 투입할 자금을 거기서 이제 마련을 해서 공공주택을 강력하게 이렇게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가 되는 1인 가구와 이제 27%가 되는 2인 가구를 위해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충분하게 좀 협의를 더 해가지고 1인 가구와 2인 가구도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렇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상당 부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불패 신화와 가감하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사실은. 예. 그런데 많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는 공급이 어쨌든 답이다. 네네. 이러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을 늘릴 만한
땅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무사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후보님 생각하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이렇게 뭐냐면 신화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마켓이 부동산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토건업자들 배불리기에만 그동안은 사실은 머물러 왔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 가능한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공공이 어느 정도는 기획을 하거나 협업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민간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야만 자기들도 그런 시내에 1인 가구, 2인 가구용 괜찮은 주택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정부가 이번에 왜 용산 지역의 그 노른자 땅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로 대폭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부동산 업자들을 배불리려고 하니까 자꾸 돈 되는 땅만 이제 공급하려고 하고 거기만 먼저 인허가를 풀어주고 거기만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산업 전략이나 일자리 전망이 있는 곳에 괜찮은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지을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주변에 저는 괜찮은 땅들이 많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촌하고 홍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량리, 성수, 홍릉 일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그렇습니다. 그 지역 일대에도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전망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은 집을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지을 수 있는 도시 계획이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죠. 이건 비전의 문제고 결국 철학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 정책. 네. 예. 그 오승훈 시장도 옛날부터 어쨌든 이 여성들에 여성 대한 안심도시 뭐 이런 거. 안심도시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는 해왔어요. 굉장히. 예. 그런데 이 역시 이제 또 여성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서울이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네.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생적으로 여성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 3월 8일인데 제가 생일이 3월 8일입니다.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태생적이다. 예. 그런데 보면은 제가 자치단체장을 성북구청장 할 때 전국 최초로 여성의 날을 기념한 자치단체인데요. 여성들이 돌봄과 그리고 육아 그리고 어르신들을 이렇게 또 돌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게 사실 우리 사회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서울시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돌봄의 문제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올해 드디어 통합돌봄이 법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 많은 고민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성북구청장을 할 때 정말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시범사업을 했었고 그걸 확대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야 법이 이제 도입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돌봄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서울 체계를 만들므로써 여성들에게 시간을 선물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이면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문제도 육아 문제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저는 시차 출근제라든지 이런 거를 대폭 도입할 생각입니다. 특히 기업들하고 MOU를 통해서 예를 들면 9시 출근이 아니라 7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찍 퇴근하게 하시고 거꾸로 9시 출근이 아니라 11시 출근하시는 분은 조금 늦게 가시더라도 육아와 돌봄의 공백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메꿔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기업들하고 좀 협약을 하면서 지원을 강화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결국에 돌봄이라고 하는 게 해결돼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전철역 중심으로 10분 역세권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통합 돌봄 센터를 이제 크게 세워서 거기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이제 맡기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돌봄 시간이 끝나고 원래 그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주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그 돌봄 공백 시간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공약으로 드렸고요. 또 하나는 저는 공유 오피스를 서울 권역의 곳곳에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 오피스가 뭐냐면 강남이나 여의도나 서울 시내에 있는 기업들이 굳이 남양주나 혹은 이제 상계동 혹은 저쪽 이제 화곡동이나 뭐 이렇게 멀리서 출퇴근할 이유가 없도록 이제 집에서 가까운 거점에 이제 공유 오피스를 기업별로 만들게 하면 그게 출퇴근 시간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상권도 개발하고 또 거꾸로 청년들에게는 창업의 어떤 유인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LG나 현대 삼성의 사장님들하고 실제 대화를 해봤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다 재택근무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회사 시스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창동에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4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공유 오피스로 만들면 1층, 2층은 통합돌봄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그 주변에 대폭 제공하고요. 3층 이상부터 기업들에게 입주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공유 오피스를 제공하면 싼 값에 하면 기업도 좋고 오히려 기업들이 그 세이브하는 이제 임대료 이런 걸로 관리비 이런 걸로 이제 직원들에게 공유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원금까지 줄 수 있는 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차 출근제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야말로 아이들 데리고도 여성들이 안심하고 회사도 다니고 또 경력 단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비전과 철학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다. 그래서 선거는 저는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경쟁 이런 거를 좀 저는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좀 자리 잡도록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에 대한 이제 구체적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자, 이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교 경험이 서울시장으로서는 어떤 강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서울시장이 당장 기름값, 네. 환율, 그다음에 주가 이런 데 바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제 환율 이런 게 바로 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고도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서울시장 정도 되면 전 세계의 글로벌한 트렌드에 굉장히 식견을 가져야만 저는 서울 제대로 된 서울의 비전을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이 소위 미국과 중국의 미중 전략 경쟁뿐만 아니라 중동 정세 그리고 이제 유럽이 어떤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서울이 어떤 산업을 키워야 되고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금을 어느 쪽 어떤 산업 쪽으로 옮겨야만 서울에 일자리가 더 생기고 서울에 외국인들이 더 투자를 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글로벌 도시 서울로서의 제대로 된 비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메가시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글로벌한 식견과 역량 이걸 기초로 글로벌 이제 메가시티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 관리 행정에 머무는 그야말로 관리 행정 수준에 머무는 역량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서울시장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그 외교 전문가, 외교의 경륜을 가진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파이팅을 갖다가 또 한번 응원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5파전으로 지금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확정이 됐는데 지금 그 후보님께서는 이 당원 주권 시대에 충분한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산무 깜깜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도부가 좀 받아들였습니까? 좀 실망스러운데요. 네. 제 후보들이 거의 일치하게 토론회를 좀 늘리고 당원 주권 시대라고 하는 게 결국 당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당원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후보자들과 그리고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네. 정책 토론회를 좀 늘리고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는데 뭐 실망스럽게도 이제 당 선관위가 이제 방송 토론은 한 번 일단 확정하고 후보자 5명이 동의할 경우에 한 번 정도 추가로 토론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후보자 공식 이제 접수를 하고 있는 기간인데요. 저는 뭐 그저께 뭐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처럼 뭐 룰 가지고 삿바 싸움 하기 싫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냥 경선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자들끼리라도 좀 합의를 해가지고 더 많은 토론 기회와 검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를 맞는 서울시장 후보자 지도자로서의 그런 저는 자세가 아닐까 이런 말은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도 뭐 김영배 TV 같은 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좀 당원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많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만은 원맨 쇼를 보시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옷을 하나 살 때도 이 가게 저 가게 그렇죠. 이 제품 저 제품 이 색깔 저 색깔 고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시대에 정말 이 막중한 서울시장 후보자를 선택하는 당원 주권 시대의 당원들께서 저는 당당하게 서로 나와서 자신의 정책을 비전을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당연히 보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들은 거기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응하시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TBS 같은 경우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정 과정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방송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TBS 폐지 이런 거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직원들이 무급으로 지금 1년 반째 사실은 버티고 계신데 그 TBS에서 이제 5명의 후보자들한테 아마 3월 18일 날 낮에 한 2시간 정도 토론회를 자기들이 개최할 테니까 오십사 하는 초청을 하셨는데 4명은 동의를 했는데 1명이 지금 동의를 안 했다고 제가 아까까지는 들었는데 동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TBS에서 결정을 하실 텐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4명만 동의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반복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TV 토론이 이제 시작이 그 95년도 서울시장 선거 때 그렇습니까? TV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방송 TV 토론이 시작된 게 그때 이제 그 아시겠지만 그 조순 시장, 네네. 조순 후보가 처음에는 5% 낮았죠. 1등이 박찬종 무소속 후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원식 이렇게 그때 TV 토론이 처음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 TV 토론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맞습니다. 박찬종 그 후보에게 유신시대의 그 기고행가 아니냐 뭐 그때 녹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녹화가 중단되고 막 나가버리고 그랬죠. 그 전에 92년도에도 이제 TV 토론이 있었어요. 근데 후보가 다 동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YS 당시에 전략이 TV 토론을 안 하는 게 전략이었어. 그래서 서울시장 TV 토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한번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97년도에 이해창 김대중 그 후보 간의 이 TV 토론이 건영길 이렇게 이 세 분이 TV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납니다. 그 TV 토론이 이 국민들이 그 선택권을 갖다가 굉장히 그거를 갖다 보장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부터 TV 토론은 이제 뭐 그냥 없으면 안 되는 필수로 거죠. 됐잖아요.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제가 늘 아쉬운 게 후보들 TV 토론 이 부분도 이제 대선 보면 경선에 TV 토론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 1,000만 시민의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고 더욱이나 지금은
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면은 시장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에서 선관위가 왜 그걸 갖다 주저할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이게 YS식 전략을 누가 세우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인기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론조사 게임이 아니거든요. 예. 정치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선택,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주권자로서의 정보를 취득할 권리 이걸 충족하고 다만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그리고 비난보다는 대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 선거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온 민주당식 선거 문화고 민주주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굉장히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당 지도부의 결정이 아쉽지요. 그러나 이런 결정이 내려진 마당이라면 저는 후보자로서 당 지도부에 대한 뭐 요구보다는 이제는 우리 후보자들이 좀 이렇게 외부 언론 기관에서도 많이 이제 요청이 있으니까 그 요청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응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경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정말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시대에는 내 삶을 요만큼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일잘러 해결사 이런 이제 이 리더를 원하는 시대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제 시민들과 함께 정책도 토론해서 결정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 경쟁을 강화해 주는 것이 정말 시민들이 주인되는 시민주권의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정책 경쟁을 앞으로도 꼭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우리 김능구 대표를 비롯한 이런 폴리뉴스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도 저는 한번 토론회가 열리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저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저도 서울 시민이잖아요. 그 서울 시민들이 제대로 된 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파전인데요. 네. 이게서 김영배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서울시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성북구청장을 통해서 행정 관리 능력도 인정받았고요. 전국 최초 정책 제조기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꽤 괜찮은 평을 받았던 구청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6년 정도 총 합쳐서 모시면서 청와대 비서관으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았고 민정비서관을 끝으로 비서관 생활을 마감을 했고요. 국회에서도 행안위, 법사위, 외통위 정말 이렇게 국내외 중요한 위원회들 다 사실은 거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된 해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자본시장의 길을 열어서 대한민국 국가 성장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국가 균형 성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제 이런 비전을 하나하나 바로바로 실현시켜내는 그 능력. 결국 해결사로서의 비전은 이재명의 성남시장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당대표, 경기도지사 이런 이제 두루 거친 경륜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행정가 해결사로서의 김영배가 이제 단순히 한 지역을 관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글로벌화된 그런 세계 시장 속에서 서울이 새로운 글로벌 대한민국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메가시티 그런 글로벌 서울의 비전을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은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 시민의 하루가 온전하게 그의 시간 주권이 확보되면서 주권자로서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도시를 그 도시의 명제로 삼는 첫 번째 시간을 선물하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면서 김영배 한번 주목해 봐 주시고 정말 검증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 정원호 구청장하고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후보님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가지씩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정원호 후보는 뭐 저하고 동기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구청장을 4년 먼저 했는데 정말 관리 행정에는 탁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동구가 이제 공업지대가 많았는데 거기를 이제 주거 지역으로 또 혹은 이렇게 이 소위 핫한 핫플레이스 지역으로 상생하는 경제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모범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주 관리 행정에는 아주 탁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조금 뭐 더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정부와의 협업 능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성북구청장 출신입니다만 성북구만 해도 주로 서울시하고 일하지 중앙정부하고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와도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입법이라든지 중앙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더 좀 준비가 필요하고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주민 의원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실은 여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책도 저는 아주 저 못지않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이고요. 또 인지도가 높은 것이 뭐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예전에 거지 국회의원 뭐 이래가지고 서민적인 이미지와 풍모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뭐 대한민국 우리 민주당의 서민 이제 그런 정책을 담당하는 어찌 보면 최선두에 서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좋은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이나 그런 이제 해결사적인 면모 이런 부분은 아직은 조금 검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토론하면서 좀 더 보면 좋겠고 특히 글로벌한 시대에 과연 이제 동경, 뉴욕 그리고 우리 많은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이제 비전과 철학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행정 경험과 글로벌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점 아니냐 이런 거고 정원호 구청장은 중앙정치, 정부와 국회 뭐 이런 부분과의 협업 부분들을 처음부터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은 대통령 중앙정치와의 호흡은 뭐 찰떡궁합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히 서울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5극 3특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에 맞게 수도권을 독립적인 하나의 경제 성장 단위로 이제 계획해내는 새로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전략에 맞는 성장 전략을 세워내는 일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도시 계획부터 시작해서 산업 전략, 인구 전략, 그 다음에 대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위 지식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새로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글로벌 우리가 국가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이제 이 산업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수도권과 지방에 이제 새롭게 배치되는 이런 이제 산업 전략상 우리가 새로운 이제 이 서울의 에너지 전략 그리고 AI 전략 이런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이런 이제 AI와 에너지라고 하는 기술 에너지 전략을 서울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층위에 저는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와 중앙부처들 그리고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동의를 얻어내면서 입법 전략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저는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1년 안에 이런 부분을 다 완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나머지 이제 서울시장 3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남은 기간
3년 이걸 함께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장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해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전략과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을 서울시가 그야말로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시장이라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성공시켜낼 수 있고 더불어서 서울시도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좀 하나만 더 물어보면요. 이 몇 기의 구청장을 했습니까? 민선 5기 6기죠. 아, 지금 이제 9기가 나올 이제 제가 상황이고요. 이제 2010년도가 5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5기고. 5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5기 지방 정부의 단체장 그리고 이분들 중에서 청와대 국회를 경험한 자 이분들 주목하라. 이분들이 민주당의 미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당시 5기가 천안함 속에서도 굉장히 불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맞습니다. 민주당이 했고 그 민주당 단체장들이 그 행정과 정치의 어떤 효능감을 줘서 저는 그 위에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었다. 이래 보거든요. 5기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민선 5기 때 면면들을 보면요. 네. 구청장들을 보면은 서울에서는 김영배, 김성환 지금 기후부 장관, 네. 이해식 의원, 김우영 의원, 네. 차성수 지금 네.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뭐 등 이렇게 계시고요. 또 광주의 민영배 광산구청장 그리고 아산의 복귀왕 지금 의원인데 시장 복귀왕 시장 그리고 대전시장을 지냈던 허태정 유성구청장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 부천의 이제 김만수 시장 뭐 등등등등등 계셨고요. 광역단체장으로 보면 이광재, 송영길, 안희정 그리고 이제 서울은 그 당시 안타깝게도 한명숙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져가지고 0.7%. 예, 아슬아슬하게 져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때 당선이 됐었는데 그때 면면들을 보시면 그야말로 이제 그때가 이제 이재명 경기도 맞습니다. 수원의 염태영 예.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당선됐었고요. 정말 혁신 정책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때가 제가 취임하자마자 선빵을 때린 게 10월 1일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에서 가장 먼저 했고요. 그게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해 연말에 서울시 의회가 우리도 하자 이래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결국 그 다음 해에 날라갔죠. 예, 쫓겨난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오세훈 시장을 정책으로 이겨본 김영배인데요. 그 뒤로 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도 뭐 공공산후조리원을 아주 히트쳤죠. 예, 성남시에서 정말 빅히트를 쳤었죠. 그 저도 이제 보면 뭐 친환경 무상급식 그랬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이라는 거를 전국에서 최초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전숙 전국 최초로 해가지고 결국 법을 바꿨거든요. 뭐 그걸 비롯해서 아동 친화도시도 전국 최초로 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등등등등 있는데 저는 결국 그때 친환경 무상급식이 박근혜 그 당시에 야당 총재 내지는 뭐 대표였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다 이렇게 갑자기 자기 입장을 바꿨죠. 예, 턴하면서 2012년도 대선 때 복지 정책으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이제 맞습니다. 상황을 초래하게 됐고 그래서 대한민국 복지국가가 어찌 보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자치단체장이야말로 우리 복지국가와 민생을 이렇게 챙기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과는 행정을 같이 했던 그 당시에 그 5기 단체장들은 거의 동지적 관계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우리 그 아이들 이제 방과 후 학습 문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이 예산 때문에 돌봄 예산을 가지고 단식도 많이 했고요.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도 단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때 참 많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동지적인 연대의식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자치분권의 시대가 정말 나라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축이다. 이런 거를 뼛속 깊이 이렇게 각인하신 분이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되셔서 지금 5국 3특 전략도 이제 세우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자치단체장 출신 참모들을 이끌고 당 대표도 하셨고 지금 이제 내각에도 많이 가 있는데 어쨌든 정말 또 좋은 시장, 좋은 자치단체장이 나라를 바꾸는 해결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 그 당 공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당 노선 변경을 요구했고 어제 국힘 의총에서 드디어 절연 부분을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예. 그럼 아마 그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설 예상 후보들이 다들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그 수석 최고위원 네네. 하는 분도 그래서 예, 신동우 예. 그 의원도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유력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까 정책으로 오세훈 시장 한번 무상급식으로 했다 그랬는데 시장 선거가 본선도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서도요. 내란 이후인데도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하면은요. 51.5%를 득표했습니다. 이재명 플러스 권영국을 하면 48.5%입니다. 3%를 서울에서 졌습니다. 중국하고 좀 틀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만만치 않은 곳이고요. 물론 이준석의 표가 10%나 되는 표가 다 그러면 김문수한테 갈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이 그렇게 팽팽하거나 아니면 약간 불리하거나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여러 번 당선된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그런데다가 어제 보시면 국민의힘이 전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이제는 손을 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친목속 동의는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선거 앞두고는 재정렬하겠다, 재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후보들이 특히 서울시장 후보들이 이렇게 유유자적할 때가 절대 아니다. 긴장의 끈을 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시민들은 우리 주권자들은 정말 똑똑하시잖아요. 주권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오만한 행동 혹은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민주당을 이제 패배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겸손하고 정말 최악을 상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처럼 이번 선거야말로 절체절명의 이재명 정부 성공의 지렛대가 될 선거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는 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부터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다른 후보들께도 그렇게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두 번째 됐을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서울 전체에서 졌어요. 강남에서 많이 이겨서 이긴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데서 조금씩 졌죠. 예, 근데 강남에서 많이 이겨서 당선이 맞습니다. 됐는데 그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런데 강남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강남에서도 동의가 꽤 나오잖아요. 다주택자들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벗자 생산적 자본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거든요. 이 말은 아까 유이재명 현상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글로벌한 현재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인 상태에서 글로벌한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을 제대로 보여드린다면 저는 당연히 강남에 있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강북 출신이긴 하지만 강남을 의도적으로 무슨 이렇게 마치 왕따시킨다거나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윈윈 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전망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정책 전문가로서의 저희들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시를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게 당당하게 시민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면 저는 얼마든지 시민들도 동의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이 결국 저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요. 예. 서울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민주당 당원께서 우리 김영배 후보가 본선에서도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를 다시금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라는 건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당원들한테 한 말씀. 예,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수출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을 짜고 있고 그게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실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글로벌 투자를 성사시켜내고 글로벌 선진 도시로 서울을 도약시킬 수 있는 준비된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저 김영배와 함께 더 소통하고 더 질문하고 더 토론하는 그런 이제 서울시장 경선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의 그런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관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후보 김영배 후보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